학예연구팀장 김유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예연구부는 전쟁기념관에서 전쟁 군사 관련 학술 연구를 주로 실시하고 그런 자료들을 정리해서 다른 기관이나 학회에 제공하는 이런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6.25 전쟁과 군사사상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하게 될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중동 정세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현도 교수님은 캐나다 맥길 대학교와 이란 테헤란 대학교에서 이슬람학을 연구하셨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계시고 많은 저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벌거벗은 세계사 시리즈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예, 그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잔혹사편, 경제편, 전쟁편, 인물편 이런 시리즈로 나오는 책을 집필하셨고요. 그 다음에 중동의 대학교육과 고등교육 협력 방안, 아랍의 봄, 그 후 10년의 흐름 이런 여러 다수의 책들을 저술하셨습니다. 유로메나 조금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유로는 글자 그대로 유럽을 의미하는 유로입니다. 유로. 그 다음에 메나는 미들 이스트에서 ME를 따왔고 NA는 노스 아프리카, 그래서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이렇게 주로 다루는 연구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앞으로 나오시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도입니다. 제가 글을 쓰긴 했는데요. 글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빨리빨리 15분이라서 급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가자 지역의 양동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여성이 있는데요. 가자 지역이 육해공원으로 다 막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허락 없이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묘사한 좀 슬픈 그림입니다. 중동 지역이 중요한 것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지금 넷제로 해서 2030년, 2050년 각 나라마다 석유를 쓰지 않는 세계로 간다고 하지만 석유를 쓰지 않는 세계는 오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60%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자동차를 다 전기차로 바꾼다 하더라도 30%밖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중동이 여전히 세계 확인 매장량의 55.7%를 가지고 있고 가스 확인 매장량 39.2%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곳이고 우리가 석유를 수입할 때 최소 6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옵니다.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석유값은 지금 다 자동차를 버리셔야 됩니다. 1리터당 5,000원, 6,000원 정도 될 거고요. 아마 상상을 초월합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요, 2012년, 13년에 리비아에서 사태가 났었을 때 우리는 리비아 석유를 단 한 방울도 수입하지 않습니다. 리비아 석유가 리비아가 하루에 160만 배럴을 생산하는데 우리는 1리터도 수입을 하지 않는데 우리 석유 기름값이 그때 2,000원을 넘어갔습니다. 그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동 경세는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중동에서는 미국이 떠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떠난다는 게 미국이 중동에서 완전히 철수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석유가 있는 한 중동은 중요하니까요.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그만두었던 나토 사령관을 지냈던 사성장군 웨슬리 클락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석유 없는 중동은 아프리카다. 누가 관심을 갖겠느냐. 정확하게 뼈가 있는 말이고요. 중동에 석유가 있는 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중동에서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지만 움직이질 않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상군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필요할 때는 항공모함에서 폭격을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안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동에서 나와서 중국을 잡으러 나와야 되니까 미국의 가장 고민은 이란입니다. 이란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을 눌러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중동에서 북한은 이란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아마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런데 나와야 되는데 오바마는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좀 햇볕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민주화 바람을 넣고 그리고 그건 상당히 근거가 있는 얘기였고요. 그렇게 되면 이란이 20년 후에는 못할 것이다. 새로운 세대로 바뀔 것이다 라고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사실 트럼프 정책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네탄야후가 그렇게 계속 설득을 해서 결국에는 거기서 나왔죠. 근데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왔는데 대안이 없습니다. 나왔으면 이란이 농축하도록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때리든지 뭘 해야 되는데 일단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뭐를 하려고 하냐면 이란을 잡는 또 다른 방법은 그러면 아랍과 이스라엘을 손잡게 하는 겁니다. 아랍과 이스라엘 손잡게 하면 사우디가 말은 안 하지만 가장 싫어하는 게 이란이고요.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란이니까 둘이 손을 잡고 이란을 제외하는 거죠. 미국이 나갔다 있는 사이에. 그렇게 되면 중동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마지막 고리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이 손잡는 겁니다. 이렇게 수교를 하는 건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조건이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러니까 중동에서 아랍 민심은요 우리에서는 북한 문제와 똑같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느슨하게 하면은 국민들이 안보 불안이 생기면서 표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정당들이 음으로 양으로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좀 선거 처리되면은 북한에 대해서 유연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표가 날아가니까. 아랍 민심이 그래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돕지 않는 모습으로 가면 그 정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이거 엄청난 뜨거운 불덩어리 같은데 여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손을 잡는데 팔레스타인 문제를 제끼고 이스라엘과 손을 잡으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무너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에 요구하는 게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면 내가 너 손을 잡겠다는 겁니다. 근데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은 사우디가 이스라엘에 손잡고 싶은 마음보다는 이스라엘이 사우디하고 손잡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커요. 이스라엘은 사우디하고 손을 잡으면 패키지로 여러 나라가 따라 들어옵니다. 사우디가 하는 상징성이 있고 그리고 둘이 손을 잡으려는 이유는 이란을 제어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란이 핵을 개발을 해서 핵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치려고 그럴 텐데요. 치려고 그럴 때 지금 아무리 효과적으로 가도 폭격을 하고 오면은 공중 급유를 하지 않고는 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바마 대통령한테 계속 요구했던 게 공중 급유기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미국 공중 급유기를 안 줬죠.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사우디하고 손을 잡으면 사우디하고 손을 잡으면 사우디의 영공을 쓸 수 있고 사우디의 공항을 쓸 수 있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기는 너무 쉽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란은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손잡는 거는 싫은 겁니다. 그런데 둘이 계속 상황이 좋게 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을 해결하려면 하마스하고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마스하고 얘기해도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럼 당연히 하마스는 그 과정 속에서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손을 잡으면 제일 싫어하는 나라는 이란이고요. 제일 싫어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하마스고 레바논에는 헤즈볼라입니다. 이 상황이 연계된 상태에서 지난 9월 달에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총리가 유엔 총회에 가서 두 장의 사진을 꺼냈는데 이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하나는요 1948년에 이스라엘 지도를 보여줬는데 48년 독립할 때 지도인데요. 이때 팔레스타인이 있는데도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스라엘만 났습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이 손을 잘 잡으면은 인도에서 UAE,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스라엘을 거쳐서 유럽까지 가는 새로운 경제 회랑이 생긴다. 번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10월 1일에 이게 9월 달이었고요. 10월 달에 들어와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경기의 질 말에다 뇌기를 걸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우디한테 한 말이죠, 사실은요. 이스라엘은 앞으로 질 말이니까 거기다가 왜 배팅을 하느냐 그 말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우디에 가까운 곳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말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7일에 하마스가 급격하게 공격을 한 겁니다.
하마스의 공격은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굉장히 큰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국방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AI에 몰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자랑하던 AI 철책을 완벽하게 무력화돼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훈은 정보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이스라엘이요 굉장히 강한 나라지만 두 번의 실패를 철저하게 겪었습니다. 1973년 제4차 전쟁 때 이스라엘 나세르의 사위였으면서 이스라엘의 스파이 역할을 했던 그리고 2007년에 암살을 당한 아시라프 마루안이 전쟁이 날 거라는 첩보를 줬는데 이스라엘이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때 바로 10일 전에 요르단 국왕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당시 시리아가 요르단 북부를 거쳐서 이스라엘을 칠 것을 걱정을 해서 그렇게 되면 요르단도 끌려들어갈 걱정해서 손수 헬기를 몰고 요르단 수도에서 텔아비브로 가서 당시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서 전쟁이 날 것 같다라는 첩보를 줬는데 이스라엘이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0일 후에 1973년 10월 6일에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10월 7일 전쟁 일주일 전에 이집트가 하마스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정보를 이스라엘에 줬지만 이스라엘이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정보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50년 동안 두 번이나 놓쳤고 철저한 패배를 당한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거고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번 전쟁은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게 이게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아니라 국가 대 한 무장 조직의 대결이고요. 한 무장 조직의 대결인데 이스라엘이 받은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치욕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전쟁은 뭐 누가 이길 거라고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기는 건데요. 이번 전쟁의 후과가 굉장히 큽니다. 전쟁에서 이겼지만 이스라엘이 이긴 게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세계 여론이 완벽하게 뒤돌아 섰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하마스가 있었던 가자 지역의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 어떤 국민도 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실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실책이고요. 전쟁 이후에 더욱 심각한 것은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 강한 훌륭한 정보력을 가진 아주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무장 세력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했는데 이번 전쟁을 보면서 이스라엘 별거 아니구나. 상대방의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은 이겨도 진전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군사 전력이 앞선다고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그리고 피해가 많다라는 거. 어저께 제가 성일관 박사하고 어떤 쇼핑센터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전쟁 나면 이러한 즐거움도 다 없어진다라는 그 생각을 이번에 했었어요. 텔아비브도 그럴 것이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요. 지도자의 품입니다. 전쟁은 나면은 열심히 싸워야겠지만 지도자는 전쟁을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지도자고 최소한 전쟁을 나지 않도록 하고 나면은 싸우는 게 당연히 이겨야 되겠지만요. 네탄야후가 왜 실패를 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이번 전쟁에서 하마스가 이번 기회를 너무나 잘 노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헌법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없고 국회나 행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으면 대법원에서 그거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네타냐후 정부에서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시온주의 정책에 따라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 조치라든지 국회 입법이 되면 그거를 대법원에서 막아서 못하게 합니다. 즉 대법원이 상당히 친팔레스타인 정책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으니까 현 네타냐후 정부가 대법원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왜 선출되는 권력한테 까부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사법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사법개혁을 시도하니까 여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지난 40주 이상을 데모를 했어요. 데모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반쪽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요. 그중에 이스라엘은 예비군으로 움직이는 나라인데 예비군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래서 아랍이 쳐들어와도 나는 군대에 가지 않겠다. 그리고
사백 계획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보다 이 지금 사백 계획을 반대하는 니네들이 더 꼴보기 싫다 할 정도로 나라가 완전히 내전 상태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는 완전히 기회의 창이 열린 거죠. 여러모로 공격을 하기 딱 좋은 창이 열렸고 그 기회를 전혀 놓치지 않고 하마스가 공격을 했고, 그럼 하마스가 공격을 하는데 질 줄 알면서 왜 하느냐? 당연히 질 줄 알죠. 그 대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지상전에서 쉽게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전쟁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만 끝났으면 가장 좋은 전쟁입니다. 사실은요.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가장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끝나지 않고 반미 반이스라엘 팀과 이스라엘 미국이 한편이 되고 또는 무슬림과 비무슬림이 나눠져 있는 그러한 싸움이 되고 있어서 이거는 미국으로는 굉장히 괴로운 상태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과 이스라엘 세력을 몰아내고 미군 부대를 중동 지역에서 몰아내려는 반미 세력의 싸움이고, 그 반미 세력의 뒤에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입니다. 이란은 여기서 쓸 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란은 굳이 자신의 군대를 움직이지 않고도 자신들이 그동안 2003년 이후에 육성해온 시아 민병대를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에서 다 활약할 수 있고요. 활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됐고, 그 상태가 지금 보시면 이 용어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란은 바로 옆에 있는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 여러분 다시 헤즈볼라가 레바논에 있는데요. 여기에 시아 민병대가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래쪽에 예멘, 오늘도 미사일을 날렸는데 이스라엘 쪽으로요. 예멘에 후시 반군이 있습니다. 후시 반군의 이 구호가 정확하게 공유하고 있는 구호들입니다. 첫 번째 파란 거는요, 알라는 가장 위대하시다. 맨 밑에 파란 거는 이슬람의 승리를, 그리고 가운데 세 글자는 첫 번째는 미국에게 죽음을,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세 번째는 유대인에게 저주를. 예, 이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틀입니다. 즉 이란이 싸우는 전쟁은요, 이란은 종교적 틀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종교적 틀 안에서 시온주의자를 죽이기 위해서 싸우고 있고, 그리고 그 이란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란과 달리, 그리고 이란이 지원하는 세력과 달리 순리파지만 이란과 공유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멸망,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은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이 지금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싸움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과 그리고 미국을 쫓아내려는 이란의 싸움이 되는 거죠. 이란의 가장 최종의 목적은 미군 없는 중동입니다. 미군 없는 중동이 이란의 목적이고, 그 목적에서 당연히 이스라엘은 가장 거추장스러운 존재고요. 미국은 이스라엘을 건설하려는 이유 중에 가장 하나가, 사실은 오늘인가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은 우리 중동의 미국의 항공모함과 같아서 항공모함을 놓치면 중동에 있는 석유를 다 놓친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한테는 중동을 컨트롤하는데 이스라엘만큼 좋은 기지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딱 이 그림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이 항모를 움직이니까 러시아가 발견했습니다. 항모가 움직여서 항모에는 토마호크 미사일이 실려 있고, 토마호크 미사일은 1000km 정도의 속도로 나가서 이걸 전부 다 러시아 영토를 겨냥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바로 항모가 뜨니까 미국이에 슈퍼소닉 미사일, 그러니까 초음속 미사일을 싣고 항모를 때릴 준비를 할 비행기를 그대로 흑해에 띄웠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이 순간적으로 항모가 숨어 있는 그러한 해프닝이 발생했는데요. 이 전쟁이 잘못하면 무슨 말이냐면, 서로 오해가 된다면, 누군가가 오해해서 격발을 잘못하면 이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끝나지 않고 전쟁이 확산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건 누구나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국은 배 6척을, 군함 6척을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만약에 미국이 참전을 하면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막겠다는 간접적 신호를 보냈고, 미국은 다시 이란에 만약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그건 이란이 미국에 선전포고하는 걸로 생각하겠다라는 엄포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가 그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확전을 막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모든 키는 사실은 네탄야후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상전에서 네탄야후가 과연 얼만큼
현명하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고요. 만약에 피해가 굉장히 강하게 된다면 어쩌면 하기 싫어도 헤즈볼라가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이 생각보다 너무나 강한 상대를 만났다는 게 지금 현재 사실이고요. 하마스가 선전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한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성공을 하고 있었다면 헤즈볼라가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헤즈볼라가 조용하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고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여기서 마치면서요. 끝으로 이 지금 전쟁에서 죄송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란과 헤즈볼라 그리고 하마스 이라크의 친시아 민병대 그 후시는 전부 다 종교적 틀 안에서 세상을 꿈꾸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구시대적인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레퍼런스 안에서 싸우고 있고요. 다만 이스라엘이 실패를 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건 꼭 짚고 싶은데요. 지나치게 많은 민간이 희생을 불러왔다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미국에서 또 유태인들이 이스라엘에 반전 데모를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민심이 달라졌다. 각 국가들마다 계산하는 게 있지만 민심이 달라졌다. 민심이 달라진 것은 SNS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는 정보들이 전부 다 제한된 정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하마스는 하마스대로 서로 정보를 쏟아내는데 어긋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를 취합하는 거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건 다시 말해서 엄청난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현장을 현재 목격하고 있습니다. 네, 할 말은 많지만 일단 제 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